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사건도 수십 건이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전세 사기 사건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조금 이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브로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결국 통상적으로 15억 정도 하는 신축 건물을 분양할 때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즉 임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 건물주가 되고 싶은 생각에 알아보다 보니까 브로커가 이때 딱 개입하는 거죠. 이 건물을 내가 15억에 너한테 팔게. 대신 너는 돈이 없잖아. 그것도 괜찮아. 우리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브로커들은 당연히 이 제2금융권들, 통상적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와 연결해가지고요, 한 절반 정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대출을 받습니다. 근저당권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해서 15억 중에 절반 정도를 충당하고요. 이 건물에 다가구 건물이니까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이런 게 한 12개 정도 된다. 이 12개를 1억 정도에 12개를 모두 전세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한 7억 정도의 돈과 전세보증금 10억 이상의 돈이 합쳐지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돈이 없는 집주인은 건물을 사고 현금으로 또 몇 억이 남네요. 굉장히 좋은 장사잖아요, 그 모습들이. 브로커들이 또 말해요. 나 한 두 채만 더 살래. 또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채, 30채 넘어가고 언론에 나왔었던 몇백 채, 이런 전세 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의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뭐 그래요, 1, 2순위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죠.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왜 후순위의 사람들이 앞에 전세보증금 있는 걸 확인 못하나요? 못해요. 우리나라 현재 법 구조상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내 앞선 순위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공인중개사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내지는 브로커와 결탁해서 악의적으로 이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안 돼요, 들어가도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피해자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난 어째 후순위고, 임대인은 이미 잠수를 탔고,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사람들은 많고, 재산은 없다고 하고, 변호사 비용도 아깝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결국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건물들은 사실 경매로 이어지고 있어요, 전세 사기 사건들. 그리고 배당 요구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순간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통지서가 날라오겠죠. 내가 새로운 집주인이야, 넌 언제까지 나가줘. 뭐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한 10분 중에 적어도 3, 4분은 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내가 1순위나 2순위, 적어도 3순위 안에 드는, 즉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소송을 하진 않겠다, 난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에 대한 어떤 법적 구제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즉 보증금을 내놔라 하거나, 두 번째는 임대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세 사기 사건이 확 늘어나기 전에는 다 괜찮았어요. 뭐 내가 지금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도 막상 형사고소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나는 무서워, 그래도 처벌받을까봐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져오니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형사합의로 이끌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전 얘기예요. 지금처럼 전세 사기가 극심화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내가 뭐를 선택할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는
상담을 하는데 남자분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분은 꼴찌에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꼴찌에서 바로 위에 계셔요. 즉 가장 마지막에 있는 두 분이 오셨는데, 자, 이분들을 예상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떤 실익이 있나요? 아무 실익이 없어요. 판결문은 받을 수 있겠죠, 집주인 상대로. 근데 보통 지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징역으로 갑니다. 저희 사건 중에 한 분도 일단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나왔는데, 이슈화되기 전에는 전세 사기 사건 그조차도 한 1년 반, 2년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징역을 살고 나온 집주인이, 임대인이 과연 그 이후에 얼마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서 부를 축적할까요? 즉 내가 못 받은 1억 내외의 전세 보증금을 나한테 돌려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후순위에 계신 분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건 실익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익이 있는 하나의 케이스는요, 집주인이 건물이 하나일 때, 즉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전세 사기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나는 원래 좀 돈이 많진 않지만 나는 그래도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종전 세입자를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이 안 나와서 못 해주고 있는 케이스, 요 사례에서는 후순위이든 선순위이든 따지지 않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하시는 게 그때는 실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법들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선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협회 내지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금 두 번째 거에서 형사고소는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다가 갑자기 세 번째로 넘어왔잖아요. 이유는 이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방법인 공인중개사 협회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통된 하나의 요건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나한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보통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확인란이 있어요. 그 안에 통상적으로 여기에 설정된 대출은 얼마이고 선순위 보증금 액수는 얼마인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임대인이 원래는 한 10억 정도 있지만 3억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때 이때 바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세 번째 방법이었었던 공인중개사 협회 내지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뭐 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법원에서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는요, 임대인에게 가지고 와라, 너 임대차 계약서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 얼마 있는지 오픈해줘, 그래야지만 임차인이 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냐, 이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단지 임대인이 그냥 5억이라고 했는데요 라는 말만 듣고 중개했다라고 하면 이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임대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 중 형사고소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 내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모두 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인 여지가 있을 때만 이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1순위나 2순위 임차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여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후순위 임차인이기는 한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기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100일호는 얼마, 200일호는 얼마, 이렇게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내지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 사기는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세 물건들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종전 세입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속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이런 변제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저희 사건들 중에도 임대인이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있는 경우들은 있더라고요. 임대인이 새로운 재산,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이 재산의 어떤 주소 같은 걸 빠르게 알고 오신 분들은 가압류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사실 가압류는 본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죠.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돼요 라고 했었던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판결문을 좀 받아놨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데, 어떤 효과냐면 임대인이 어떤 건물이 있어요, 내지는 임대인이 재산을 찾았어. 근데 가압류만 하신 분들은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즉 집행할 수 있는 판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신 판결문을 받아두신 분들은 가압류, 즉 가짜 압류가 아니라 진짜 압류를 해서 그걸 본인에게 추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상담할 때 의뢰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니까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는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지만 발급이 가능한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보시고 내가 어느 순위에 있는지를 좀 미리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좀 앞선 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후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좀 피해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좀 변호사님에게 하나하나씩 물어보셔서 피해받은 보증금을 좀 회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 사건은 많이 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 내지는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빠르게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